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컨퍼런스에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한참 코로나가 확산이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대면 교육의 혁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에 따르면 내년 정도면 저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코로나로 촉발된 교육의 혁신은 아마 꺾이지 않을 거고 아마 이 방향으로 아마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내외 정책 환경 부분에 관련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서는 여기 광화문이죠. 여기 2018년은 광화문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였는데 그 충격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저희가 직접 목도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역 컨플릭트 때문에 일본 소부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품 소재 국산화하는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모든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여러 가지 군비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으면은 근래에 들어서는 모든 것이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기에 근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AI라든가 6G 같은 전략 산업들을 중심으로 무한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엔들리스 프론티어법이라고 하는 거를 법을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10년 동안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탄소 중립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을 통한 CO2 감축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대전환의 시기여서 어떻게 보면은 AI도 중요하고 코로나도 대응해야 되고 탄소 기후변화도 대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슈들을 태클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걸 태클하기 위한 인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그렇게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불확실성에서 세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인재, 핵심적인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많은 얘기하시는 게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2029년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학이나 이런 데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또 뛰어난 학생들이 의대라든가 다른 쪽으로 많이 지금 진학을 좀 하고 있는데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타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핵심 인재들을 키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정부의 고민이고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최근에 이슈가 돼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많은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의 화두도 결국은 대학 교육과 산업과의 인재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그 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가 전체적인 나라에서 순위에서 볼 때 4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대로 그 경제사회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항상 산업계에 있는 기업에 계신 분들은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쓸 사람이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모자른다 이런 얘기만 많이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교과과정 개편이라든가 정원 문제, 수도권 정원 규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복합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그냥 언론에서도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요. 미래차 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아직도 기공학과에서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그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한 몇 년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하고 혁신적인 대학이라고 하면 아리조나 주립대학을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액티브 러닝, 어댑티브 러닝 이런 소위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에 기반한 그런 어떤 그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학생들 개인에게 커스터마이즈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드바이저라든가 에드 플러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크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플렉서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크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크에서 어떤 과목을 듣고 오면은 학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학점을 인정해주면은 대학교 4년 동안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럼 한 2년, 3년 다니다가 학점 빨리 인정받고 해가지고 빨리 졸업합니다. 그리고 수업도 어댑티브 러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맞춤형으로 막 하게 되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남으면은 뭐 하냐? PBL. 그러니까 문제풀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의해서 실전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배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대학 1위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유명한데요. 저희도 이제 이 애리조나 주립대 사례를 좀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 이면에는 좀 밖에다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이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혁신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어떤 게 이면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렉서블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공 기초를 똑같은 기초 과목을 여러 명 교수님들이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이 러닝으로 해서 한 분의 좀 훌륭하신 분들을 그분이 그냥 쫙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의 3분의 1을 내보냈습니다. 3분의 1을 내보내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죠. 그럼 인건비를 모아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시스템 인프라에 구축하는데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플렉서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런 어떤 관련된 기관에 주는 시사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학이 애자일하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해서 그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에 혁신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변화의 그런 거에 빨리 적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카이스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공계 중심 대학이죠. 그래서 이공계 중심 대학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의 인재 발굴해서 무학년 무학과 입학하는데 1986년인가요? 그래서 86년인가 해서 80년대에 처음으로 이걸 도입을 했는데 예전에는 화학공학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화학공학과라는 게 있었는데 선택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화학공학부로 바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1학년에 학생들이 뭐 들어갑니다. 1000명이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딱 들어가면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공에 각 학과별로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중요하고 뭐 AI가 중요하고 반도체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그걸 다 알아요. 거기 가야지 이제 돈도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그런다 그러니까. 근데 전공이 그 정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학년에 1000명이 들어왔는데 이론상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500명이 가도 됩니다. 600명이 가도 되고.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과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학생들이 빵명이 오는 데들도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자력공학과 선택하는 학생들이 빵명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선택한 학생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없는데 교수님들이 그러면 누굴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가 옛날에 내연기관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자동차를 해야 되는 거고 인공지능을 배워서 인공지능 교육을 그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고 플라잉카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배워서 물론 교수님들은 되게 피곤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어필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러면 기계공학과 가더라도 옛날처럼 그냥 뭐 가솔린 자동차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 가면은 미래 무인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새로운 뭔가 신산업에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해서 기계공학과를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적인 그런 무학년 무학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플렉서블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이 학과마다 정원이 딱 차 있어가지고 그 학과의 정원에 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장벽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언론에서도 워낙 유명하신 그 정재승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융합인재학부라는 거를 2020년부터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생각의 힘. 그러니까 이 미래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라고 해서 결국은 생각하는 힘에서는 독서와 토론에 온다고 해서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과목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뭐 요즘 뭐 많이 하는 뭐 플립 러닝이라든가 뭐 PBL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새로운 트랙에 인재들을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새로운 환경 속에서 플렉서블하게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뭐 이렇게 스타트업 같은 거죠. 스타트업처럼 빠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도해보고 그게 제대로 워킹을 하지 않으면 접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도전, 혁신, 적응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 하는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여러 가지 이제 뭐 IT 기술이라든가 뭐 AI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접목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이건 이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뭐 실제로 실험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렵거든요. 강의하는 거야 온라인으로 찍어서 하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실험하는 거, 이공계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하는 거를 그냥 강의로만 듣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하는 거를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하고 최근에는 첨단 AR, VR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것들을 강의형을 편집을 해서 그거를 쌍방향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착이 되면 뭐 사실 이제 강연을 통해서 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강의를 듣는 거고요.
이공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는 손으로 만져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점점 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민간에서 아까 전에도 많은 기업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뭐 KT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네이버,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모두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투자도 하고 인재 육성 기관들을 만들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대학과 그 기업에서 키우는 그런 어떤 인재 양성 기관과의 차이가 과연 뭔지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재 육성 기관들을 대학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서도 최근에 났습니다만 그 한샘 창업주께서 도네이션을 해서 염재호 전 고대 총장님이랑 같이 이제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 뭐 같이 이제 태제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받아서 코딩이 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변화가 환경이 변화하고 뭐 지금 뭐 오늘 내일 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는 올해 뭐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막 얘기 나오지만 내년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역량입니다. 기초 역량.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수학, 과학, 정보로 대변이 되는 그런 기초 역량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변화에 맞출 수 있는 트렌디한 거에 맞출 수 있는 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수학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바이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생물이랑도 연결되고 지구과학이랑도 물리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뭔가에 대해서 하나만 배워가지고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중등에서의 수학과학이랑 디지털 역량, 기초 역량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보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육의 질적인 내용, 교육의 방식도 지금과는 달리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한 기본 교육이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라든가 다른 쪽 분야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저희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와서 종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산업계와 그런 어떤 대학 현장과의 교육기관 간의 미스매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 현장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 교육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디지털 역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든가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디지털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날리지보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기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그런 문제 해결형 저희가 얘기하는 PBL이죠. 그래서 PBL 수업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산업체에 가서 인턴십이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과 그다음에 산업과의 요구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공계 대학 교육 유연성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교육이라는 게 정답이 없고 새롭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 주체들이 플렉서블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과정도 유연해야 되는 거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플렉서블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과 대학과 산업 이런 모든 주체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기반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이공계 대학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 총조사를 해서 뭐 석박사 학위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졸업하면은 대충 어디로 가는지, 취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취업을 하면 초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 초에 나와서 이제 공개가 되면 아마 학생들은 그걸 보고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직자 교육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평생 동안 교육 없이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뭐 기업들도 계속 그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피보팅을 하기 때문에 사업도 전환하고 그럴 때마다 기존의 인력들을 다 파이어하고 새로 충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들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디그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충을 해서 특히 요즘은 소프트웨어라든가 AI 교육 같은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나와서 한 1년이나 6개월 뭐 온라인으로 수강하다가 주말에 가서 이제 PBL 같은 거를 실제로 뭐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해보고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면은 뭐 디그리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렉서블한 디그리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에 좀 뭐 이렇게 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 기업, 정부 이렇게 합심을 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